1975년 1월 2일 서울 명동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보다 먼저 사람들의 코를 찌른 건 어딘가에서 새어나오는 비린내 같은 예감이었죠. 그날은 주먹의 세계가 스스로 내세우던 낭만이란 단어가 칼날에 찢겨 바닥에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사보이 호텔, 명동 한복판의 고급스러운 로비와 커피숍, 새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던 그 공간에 오래된 왕국의 얼굴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명동 밤의 주인이라 불리던 신상사파, 육군 상사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상권과 관광객 돈줄을 독점하며 황제처럼 군림하던 무리들. 그들은 스스로를 건달이라 불렀고 자신들만의 룰을 자랑했습니다. 맨주먹으로 붙고 승부가 나면 깨끗하게 물러난다. 패배를 인정하고 의리를 지킨다. 그렇게 포장된 협객의 낭만. 하지만 낭만이라는 건 늘 힘이 있는 자의 사치였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 아래서 누군가는 조용히 이빨을 갈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젊은 무리, 조양은과 그의 식구들, 서울 토박이들이 비웃던 전라도 사투리 촌놈 취급 보이지 않는 차별.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겐 상처가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그들에게 명동은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씹어먹어야 할 고깃덩어리였죠. 조양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상사파의 성벽을 맨주먹으로 두드리면 깨지는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손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룰이 아니라 도구를 선택합니다. 주방에서 생선을 다듬을 때 쓰는 날카로운 칼쇠붙이 몽둥이.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싸움이 아니라 청소가 됩니다. 그날 커피숍엔 신상사파의 핵심 간부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커피를 마시며 무용담을 늘어놓고 구역 안에서 누가 감히 도전하겠냐는 오만이 눈을 가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호텔 로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조양은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과 병력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손에는 신문지로 둘둘 말아 감춘 길쭉한 물건들. 인사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신문지가 벗겨졌고 형광등 아래에서 차가운 금속이 번뜩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집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화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커피숍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비명소리가 우아한 음악을 찢었습니다. 신상사파의 거물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엔 주먹 다짐이 먼저였지만 눈앞의 젊은 놈들은 대화 대신 쇠붙이를 들이밀었으니까요. 야구방망이와 칼날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명동의 주인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몰살에 가까운 정리였습니다. 조양은은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그는 뒤에서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겠죠.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이 쓰러지는 걸 감상하듯 고작 몇 분 만에 한 시대가 강제로 은퇴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날의 상처가 몸이 아니라 머리에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도구 앞에선 천하장사도 의리도 낭만도 없다는 공포. 그 공포가 그들의 뼈에 박혔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을 때 조양은과 그 식구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난장판이 된 로비 응급실로 실려가는 옛 시대의 패배자들, 그리고 밤의 세계를 가로지르는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이제 명동의 주인은 조양은이다. 신문 사회면엔 폭력배 난동 같은 짧은 기사로 끝났을지 몰라도 뒷골목에서 퍼진 소문은 훨씬 거대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을 사보이 호텔 기습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낭만이 처형된 날이라 불렀습니다. 무엇이든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폭주기관차가 브레이크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신호탄. 명동을 먹은 남자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맹수들이 눈을 떴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더 묵직하고 더 잔인한 방식으로 세력을 키우던 이름들. 조양은 이 손에 쥔 칼자루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서울의 밤은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조명 뒤에서 진짜 냄새나는 이야기들은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그때 명동은 낮과 밤이 서로의 목줄을 바꿔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번쩍이는 간판과 양복 냄새가 거리를 덮었지만 밤이 오면 주인은 따로였습니다. 신상사파, 육군 상사 출신이라는 이름값을 등에 업고 명동 상권의 숨통을 쥐고 흔들던 무리.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흘리고 가는 엔화가 그들의 피였습니다. 환전소 주변 술집, 골목, 호텔 앞 택시줄까지 돈이 흐르는 길목마다 그들의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건달이라 부르며 체면을 팔았습니다. 주먹으로 승부 보고 패하면 물러난다. 칼은 최후다. 의리가 있다. 그런 말들이야말로 그들이 가진 유일한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 명분은 사실 약속이 아니라 과시였습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여유,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그래서 그날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도 그들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새해 할애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무용담을 돌려 마시며 말이죠. 명동에서 우리가 빠지면 누가 주인하냐. 그 오만이 그들의 눈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습이 그 가면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룰이 무너진 게 아니라 룰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도구 앞에서 의리는 입을 다물고 낭만은 숨을 멈춥니다. 호텔 바닥에 쓰러진 원로들은 몸의 통증보다 먼저 머릿속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쇠붙이가 기준이 되는 세상. 그 기준이 한번 세워지면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더 무서운 건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신상사파에 남은 놈들이 모여도 더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먼저 입을 열어 다시 치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곧바로 죽을 각오가 되어버리니까요. 경찰이 출동하고 기사 한 줄이 실려도 밤의 세계는 이미 결론을 냈습니다. 명동은 바뀌었다. 아니, 바뀐 게 아니라 뒤집혔다. 조양은은 그걸 노렸습니다. 상대를 전부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이제 끝났다라는 문장을 박아넣는 것,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 누군가는 그를 비열하다고 불렀고 누군가는 효율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고 그 질서의 첫 문장은 공포였습니다. 그날 이후 명동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술집 사장들은 눈치를 더 낮췄고 거리의 선수들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누가 어디를 밟고 지나가는지,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모든 게 예민해졌죠. 신상사파의 이름은 서서히 힘을 잃었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조양은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도 동시에 속으로는 계산했습니다. 저놈이 다음엔 어디를 먹을까? 그리고 그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서울의 밤은 다음 전쟁을 향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을 뒤집은 그날의 칼날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보이 호텔에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 칼날은 한 소년의 눈동자 안에서 이미 갈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 봅시다. 1950년대 후반 광주 충장로 뒷골목. 낮인데도 햇빛이 끝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눅눅한 골목에서 조양은이라는 소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배고픔이 일상이었고 힘이 없으면 빼앗기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했죠. 얌전한 아이들처럼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를 하기보다 그는 형들의 눈빛을 읽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어떤 날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뺨이 날아오고 어떤 날은 눈을 피했다는 이유로 발길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주먹보다 먼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함이 필요하다는 걸요. 학교라는 울타리도 그에겐 오래 버티기 힘든 감옥이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칠판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골목에서 형님들 옆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는 싸우는 법만 배운 게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심어 상대의 숨을 끊는 법, 사람 마음의 약한 지점을 찌르는 법, 그리고 우리 편이라는 말로 굶주린 청춘들을 묶어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겉으론 의리였지만 속은 철저한 상명하복이었죠. 그렇게 기획이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내건 모임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름만 번듯했지 실상은 동네 건달들의 집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양은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양아치 무리가 아니라 명령 하나면 움직이는 군대를 원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가혹하게 꺾었고 충성하면 확실하게 챙겨줬습니다. 당근과 채찍, 배고픈 애들에게 그 방식은 잔인할 만큼 잘 먹혔습니다. 문제는 광주가 좁았다는 겁니다. 골목을 다 먹어도 그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과 향락이 몰린 곳, 모든 길이 결국 서울로 이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몇몇 식구들을 추려 상경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의 주머니는 두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엔 똑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돌아갈 생각이 없는 굶주림, 그리고 우리가 잃을 게 없다는 위험한 확신. 서울은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노른자 땅엔 이미 주인이 있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놈들은 비웃음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양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 위에서 고개를 숙이는 대신 땅 밑에서 뿌리를 뻗었습니다. 누가 실세인지, 누가 돈줄인지, 누가 경찰과 닿아 있는지 그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죠.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울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의 숨통을 만질 위치까지 올라옵니다. 사보이 호텔의 그날은 우발적인 폭발이 아니라 계획된 결산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서울 바닥에 사람을 끌어모으고 어떤 값으로 식구를 군대로 바꿔버렸는지 그 진짜 과정이 시작됩니다. 서울 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은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힘은 보여주는 순간부터 표적이 되니까요. 조양은은 그걸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먹보다 먼저 사람을 모았습니다. 배고픈 애들, 고향에서 올라와 갈 데 없는 애들, 기존 조직에서 밀려난 애들, 서울의 뒷골목엔 그런 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애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내일을 믿지 못한다는 것. 오늘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존심이든 법이든 다 필요 없다는 것. 조양은은 그 허기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우리 식구가 되면 굶지는 않게 해주겠다.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죠. 명령은 절대, 이탈은 죽음. 그는 의리를 입에 올렸지만 의리는 감정이 아니라 장치였습니다. 충성을 붙잡아 두는 고리. 무서운 건 그 장치가 꽤나 정교했다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교육을 했습니다. 때리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식. 한 번 꺾인 놈은 두 번 다시 고개를 못 들죠. 반대로 충성하는 놈에겐 확실히 챙겨줬습니다. 용돈 술자리 여자, 그리고 네가 내 사람이다 라는 인정. 굶주렸던 청춘에게 그 인정은 돈보다 더 강한 마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식구라는 단어는 따뜻한 가족이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하는 소속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고향 선배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지연은 서울에선 약점처럼 보이지만 뒤집으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타양살이의 서러움, 무시당한 분노,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 한마디에 그 말에 많은 애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양은은 그 목숨을 조직이라는 틀에 재료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피의 맹세, 그게 훗날 양은이파의 뼈대가 됩니다. 하지만 세력을 모은다고 해서 곧바로 명동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엔 이미 터주대감들이 있었고 특히 오종철파 같은 기존 조직들의 견제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호남 촌놈이 어디서 설치냐, 그 말은 대놓고 칼을 갈라는 신호였습니다. 조양은은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습니다.
지금은 숙이는 척해야 한다. 때가 오면 한 번에 뒤집는다. 그가 키운 식구들의 무기는 단순히 주먹이 아니었습니다. 잃을 게 없음이었습니다. 가진 놈들이 겁을 먹는 이유는 잃을 게 많기 때문인데 이쪽은 다르죠. 가진 게 없으면 두려움도 얇아집니다. 그 얇아진 두려움이 사람을 잔혹하게 만듭니다. 싸움이 붙으면 끝을 봅니다. 상대가 항복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서울 주먹들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건 싸움이 아니라 사냥이다. 그 시기 조양은은 묵묵히 세력을 불리며 서울의 룰을 하나하나 뜯어먹었습니다. 누가 돈을 대는지, 누가 경찰을 움직이는지, 유흥업소는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동시에 사람을 포섭하는 데도 능했습니다. 쓸만해 보이는 타 조직원에게 술을 사주고 형님 대접을 해주고 때론 떡값을 쥐어주며 마음을 샀습니다. 여기 붙으면 살 길이 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사실상 함정이었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 한 무대를 향해 수렴합니다. 명동, 신상사파, 그리고 사보이 호텔. 조양은은 그 성벽을 주먹으로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벽 밑에 폭약을 심듯 사람과 공포를 깔아놓고 마지막에 단 한 번의 기습으로 폭발시켰습니다. 그날 커피숍에 모였던 원로들이 당한 건 칼자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던 세계가 자기 눈앞에서 해체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체는 이제 서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보이 호텔 이후 조양은은 더 이상 유망한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명동의 밤은 그에게 이름을 줬고 이름은 곧 공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생기면 돈이 붙습니다. 돈이 붙으면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몰리면 판이 커집니다. 문제는 판이 커질수록 적도 함께 커진다는 겁니다. 명동을 먹었다고 해서 서울이 다 그의 것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혼자 삼키기엔 너무 거대한 케이크였죠. 서쪽엔 범서방파를 키우던 김태촌이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파괴적인 기세로 세력을 넓히는 또 다른 괴물. 남쪽엔 호남 주먹의 원류를 자초하는 오비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님 아우하며 웃어도 속으로는 서로의 목을 겨누는 시대. 서울의 밤은 그렇게 삼국지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싸움이 꼭 주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술자리의 말끝에서 시작됩니다. 룸살롱의 테이블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강남의 고급 업소들이 이들의 냉전지대가 됐습니다. 우연히 마주치기라도 하면 공기가 얼어붙었죠. 수행원들은 품속에 손을 넣고 서로를 재며 보스들은 애써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눕니다. 요즘 사업은 잘 되십니까? 덕분에 입에 풀칠은 합니다. 그 말 사이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구역 애들이 우리 쪽 물을 흐린다던데. 웃는 입으로 던지는 협박. 그게 서울식 대화였습니다. 그 와중에 조양은은 진화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때리고 빼앗는 시대는 오래 못 갑니다. 돈줄을 잡아야 오래 갑니다. 그는 명동 사채시장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결국 어둠으로 옵니다. 기업가 연예인 장사꾼, 그들의 절박함을 먹이로 삼아 돈을 빌려주고 숨통을 조였습니다. 제때 갚지 못하면 대가는 간단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운다. 말이 논리였고 논리가 폭력이었습니다. 화려한 쇼비즈니스도 그에게는 좋은 위장막이었습니다. 불빛과 음악, 웃음 뒤에 검은 손이 숨어들기 쉬운 곳. 유명인이 그의 업소에 발을 들이면 그 순간부터 약점이 됩니다. 그는 약점을 잡았고 약점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겉으로는 형님이라 부르며 웃어도 속으로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겁니다. 더 이상 회칼을 흔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칼보다 약점에 더 잘 무너집니다. 조직 운영도 군대처럼 바뀌었습니다. 새벽 구보, 체력 단련 정신교육, 배신은 곧 죽음. 그 문장을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 규칙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어디서든 움직이는 몸. 그리고 연장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는 것, 걷지 못하게 만들고 얼굴에 흉터를 남기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게 만드는 방식. 그 잔인함이 곧 브랜드가 됐습니다. 서울의 밤이 그 브랜드를 학습하기 시작한 순간 조양은의 시대는 더 깊게 뿌리 내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질수록 김태촌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역 침범, 유흥업소 다툼, 자존심 싸움, 사소한 시비가 패싸움으로 번졌고 밤거리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경찰도 쉽게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피해자들은 입을 닫았고 출동해도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시대, 그 시대의 한가운데서 삼국지의 균형은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터집니다. 조양은 쪽 중간 보스가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습니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체면을 짓밟는 신호였고 너희도 별거 아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조양은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상소집을 내립니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식구들이 모이고 트렁크엔 연장이 실립니다. 오늘 밤 싹 다 밀어버린다. 그 말은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서울 한복판이 피바다가 될 위기였습니다. 김태촌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보는 이미 퍼졌고 병력도 집결합니다. 경찰 비상망이 돌아가고 검찰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결국 원로들의 개입과 대대적인 단속 예고로 전면전은 간신히 피했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남았습니다. 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젠가 반드시 죽여야 할 적이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양은은 한 가지를 잊기 시작합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면 날개가 녹아버린다는 것. 자신이 사냥꾼이라 믿었지만 시대가 바뀌면 사냥감이 바뀐다는 것도요. 그는 정점에 가까워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공포도 손에 쥔 것 같았겠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 더 큰 칼이 이미 뽑히고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의 칼, 사회정화라는 명분. 사냥은 이제 시작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980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거리의 소음은 그대로인데 사람들 눈빛이 먼저 얼어붙었습니다. 새로 들어선 군부는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을 내걸었고 그 명분을 증명할 가장 쉬운 방법은 악을 눈에 보이게 잡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정화. 그 네 글자는 밤의 황제들에겐 경고가 아니라 선고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돈도 인맥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단속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조양은은 직감했을 겁니다. 이번엔 판이 다르다는 걸. 어제까지는 경찰서 한번 들렀다 나오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숨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호텔 대신 냄새 배인 여관방 지인의 창고, 밤새 커튼을 닫아놓은 방 한 구석. 왕좌에서 내려온 자는 그때부터 쥐구멍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냥감이 커질수록 그 사냥에 달라붙는 눈도 많아집니다. 수사망은 점점 좁혀졌고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잡혀 들어갔습니다. 입을 닫겠다고 맹세했던 놈들도 살기 위해선 결국 혀를 꺼내야 했습니다. 의리는 비명 앞에서 너무 가벼웠습니다. 어느 순간 도망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숨을 곳이 줄어들수록 숨소리는 커지고 커진 숨소리는 결국 흔적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 가을 조양은은 체포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단순히 잡힌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세계의 규칙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한때 명동을 걸으면 사람들이 비켜섰지만 그날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뉴스가 떠들어대는 동안 밤의 세계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거인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환호보다 공포를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삼천교육대로 끌려갑니다. 사람을 고친다는 이름의 생지옥. 거기엔 보스도 황제도 없었습니다. 번호표가 전부였고 몽둥이가 규칙이었죠. 진흙탕을 기고
통나무를 메고 한 번이라도 눈빛이 흔들리면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과거 룸살롱에서 비싼 술을 마시며 군림하던 남자가 흙이 섞인 밥을 삼키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존엄을 찢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대가 끝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졌고 결국 긴 형기가 내려집니다. 벽은 차갑고 시간은 느렸습니다. 밖에서 굴러가던 제국은 주인을 잃자마자 갈라졌습니다. 돈줄은 하이에나처럼 뜯겼고 남아있던 놈들은 흩어지거나 다른 편에 붙었습니다. 조양은 이 감옥 안에서 일을 갈수록 바깥 세상은 그를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엔 새 시대의 불빛이 들어오고 사람들은 새로운 속도로 살았습니다. 그 빠른 시간 속에서 한때 밤을 지배했던 이름은 점점 낡은 소문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너진 왕이 마지막으로 붙잡는 건 반성이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망상이 언젠가 또 다른 얼굴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게 만듭니다. 감옥은 사람을 반성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인간에게는 계산을 가르칩니다. 조양은에게 15년은 버리자 공백이 아니라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앞에서 그는 매일 같은 풍경을 봤습니다. 쇠창살 번호 점호 통제. 한때 서울의 밤을 흔들던 이름이 여기선 그냥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끝까지 끝났다고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로 무서운 건 주먹이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잊는다는 사실이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도시는 높아지고 사람들의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법은 더 단단해졌고 조직의 방식도 바뀌어갔습니다. 주먹만으로 버티던 시대가 지나고 돈과 정보가 칼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조양은에게 치명적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얼굴도 바꿔야 한다. 그는 감옥 안에서 그걸 준비했을 수 있습니다. 그 무대는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눈물 흘리며 고개 숙이는 장면에 이상하리만큼 약합니다. 특히 종교는 그 장면을 더 극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죄를 씻는다, 새 사람이 된다, 과거를 끊는다. 듣기 좋은 말들이죠. 조양은은 그 말들이 자신을 살릴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겠죠. 1995년 철문이 열릴 날이 가까워지자 소문이 먼저 돌아다녔습니다. 조양은 이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더라. 그 소문은 희망처럼 포장돼 퍼졌지만 밤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에겐 경보처럼 들렸을 겁니다. 늑대가 갑자기 풀을 뜯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믿기보다 숨부터 고릅니다. 그 눈빛 깊은 곳엔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1995년 3월 교도소 철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조양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시 봐야 한다. 잊힌다는 형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이야기로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무나 매끈했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한다.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겠다. 그 순간 대중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하고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조양은이라는 이름이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르는 장면.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진짜로 회개한 인간은 조용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대 체질은 조용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조양은은 과연 탕자였을까요? 아니면 탕자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였을까요? 그의 눈물과 기도 뒤에 숨겨진 진짜 욕망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출소 직후 조양은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카메라가 따라붙고
기자들이 몰려들수록 그의 표정은 더 단정해졌습니다. 손엔 성경책, 입엔 회개의 말, 눈물까지 곁들이면 사람들은 믿고 싶어집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설마 정말 변한 거 아닐까? 그 믿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가장 값싼 먹잇감이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각종 간증 자리와 방송 출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과거의 폭력을 죄로 포장하고 죄를 눈물로 씻는 장면을 반복했습니다. 대중은 드라마를 사랑합니다. 악인이 무릎 꿇는 장면은 특히 더 달콤하죠. 하지만 밤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이빨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조양은의 눈빛 깊은 곳엔 여전히 자신이 무너진 적 없다는 오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오기가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면 훨씬 안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꺼내든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곧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영화의 주인공을 자기 자신이 맡았다는 겁니다. 잔혹한 범죄의 궤적은 남자들의 세계라는 낭만으로 포장되고 폭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미화됩니다. 스크린 속 그는 악인이 아니라 전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꺾였던 자존심을 허구의 왕관으로 다시 세우는 작업. 그는 관객이 박수를 치면 그 박수가 자신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과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형 공연장 같은 곳에서 열린 결혼식 몰려든 하객 떠들썩한 축전. 그는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지죠. 사람들은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그 뒤에서 그는 더 조용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선교와 기도라는 간판 아래 옛 식구들이 다시 모이고 돈의 냄새를 맡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이 작전 회의로 변하는 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처음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이 하나둘 모이면서 의심은 형태를 갖춥니다. 헌금을 강요받았다. 투자를 강요받았다.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다. 성경책 뒤에 숨겨진 칼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대중의 눈빛도 바뀌었습니다. 감동이 의심으로, 의심이 불쾌감으로, 쇼가 길어지면 관객은 먼저 지칩니다. 조양은은 불안했을 겁니다. 무너지는 걸 2번 경험한 인간은 무너질 낌새에 더 예민해지니까요. 그래서 그는 더 큰 한 방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빠른 회수, 더 거친 방식. 하지만 그 선택은 늘 같습니다. 급할수록 수단은 거칠어지고 거칠수록 흔적은 선명해집니다. 이제 그의 가면은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오래전부터 그를 노려보던 눈들이 다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뒷골목의 눈이 아니라 차가운 수사 기록의 눈입니다. 1990년대 후반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IMF 외환 위기라는 이름의 한파가 골목까지 스며들자 사람들은 한꺼번에 가난해졌고 거리엔 실직자와 빚쟁이가 넘쳐났습니다. 기업은 무너지고 자존심은 꺾였고 누군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조양은은 그 공기를 맡았을 겁니다. 혼란은 늘 기회가 되니까요. 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습니다. 영화는 기대만큼 흥하지 않았고 화려했던 결혼식의 박수는 생각보다 빨리 식었습니다. 신앙이라는 포장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돈이 말라가자 그는 결국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빼앗는 것, 겁을 주는 것, 이름값으로 누르는 것. 이번엔 주먹이 아니라 양복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수법도 변해야 했죠. 주간이 벤천이 하는 말들이 거리에 떠돌던 시절 그는 그 단어들을 입에 올리며 사업가처럼 행동했습니다. 투자자를 불러 모아 내 이름을 믿으라고 했고 돈이 들어오면 약속은 흐려졌습니다. 배당 날짜가 다가오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뒤를 캐서 자금이 묶였다는 변명, 조금만 기다리라는 달콤한 말, 그리고 마지막엔 은근한 협박. 너도 나를 알지 않느냐는 한마디가 목줄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돈도 잃고 체면도 잃는 게 두려웠고 무엇보다 보복이 무서웠으니까요. 강남의 업소들도 다시 그의 표적이 됐습니다. 보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손님이 끊기게 만들었습니다. 가게 앞에 덩치들을 세우고 소란을 만들고 기물을 부수는 저급한 방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년의 카리스마는 사라지고 푼돈의 눈먼 집요함만 남아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해외 원정 도박이었습니다. 필리핀과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그는 다시 판을 찾았습니다. 돈을 잃으면 또 뜯고 뜯어내면 또 잃는 악순환. 중독은 그의 판단력을 녹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2000년대 초 그의 이름이 뉴스에 등장할 때마다 더 초라해졌습니다. 사기, 협박, 폭행, 도박, 체포와 구속이 반복됐고 포승줄에 묶인 얼굴은 더 이상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늙고 지친 범죄자, 자기 책임을 끝까지 부정하는 남자. 그는 늘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변신이 아니라 위장이었고 회개가 아니라 계산이었다고. 그렇게 그의 몰락은 속도를 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가 본 인간이 가장 깊이 떨어질 때 남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아직도 끝났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결국 도망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자 조양은의 숨통은 눈에 띄게 조여왔습니다. 한때는 이름석 자만으로 길이 갈라졌지만 이제 그 이름은 관리 대상이라는 딱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감시망은 촘촘했고 그를 반겨줄 조직도 빚을 대신 갚아줄 의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독촉장과 체면뿐이었죠. 체면은 돈이 아니었고 돈이 없으면 체면은 가장 먼저 팔려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는 새벽에도 울렸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엔 인사하던 이들이 이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남자가 누군가의 발소리에 먼저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체포영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사기 혐의가 다시 정리돼 올라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는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감옥이 아니라 이침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제일 싫어하던 벌이 그거였으니까요.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 것, 아무도 내 이름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결국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도망. 짐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위조된 신분을 꾸미는 종이와 얼마 되지 않는 현금, 그리고 다 달아빠진 자존심. 그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필리핀. 따뜻한 공기, 느슨한 공권력, 그리고 한국인 교민과 관광객이 많은 곳. 그는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거기선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적다. 거기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잠깐이었습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낙원일 거라 믿는 건 늘 마지막 착각이니까요.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를 박차고 떠오르는 동안 그의 머릿속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켰을 겁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 그리고 다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불길한 욕망. 필리핀 땅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는 또 다른 방식의 굶주림에 사로잡혔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돈을 빨리 얻는 길은 그가 평생 해왔던 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서울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거리에서 그는 늙은 늑대였습니다. 다만 늑대는 배가 고프면 더 비열해진다는 사실을 곧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도망쳐온 남자가 그곳에서 누구를 먹잇감으로 삼을지, 그의 도망자 생활은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필리핀은 조양은에게 새 출발이 아니라 마지막 숨을 이어갈 연명장치였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느슨한 공권력,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이 많은 도시. 겉으로 보기엔 먹잇감이 널린 곳이었죠.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한인 사회에선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악명 높던 이름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그는
정상적인 사업 파트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힘으로 빼앗는 것, 그가 택한 방식은 더 비열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을 먹잇감으로 삼는 동포 사냥, 돈 좀 있어 보이는 관광객 골프 여행으로 온 중소기업 사장 현지에서 가게를 하는 교민. 그들은 조양은에게 사람이 아니라 지갑이었습니다. 그는 현지 깡패들과 손을 잡거나 한국에서 도망쳐온 범죄자들을 모아 작은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칼 협박에 힘을 실어줄 배경. 낯선 나라에서 공포를 유지하려면 청구가 필요하니까요. 수법은 치졸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처음엔 술값을 뜯고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그 다음은 협박이었습니다. 밤길 조심해. 여긴 총 있는 나라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말은 공포를 만들고 공포는 지갑을 엽니다. 피해자들은 필리핀 경찰을 믿지 못했습니다. 돈을 쥐어주면 눈 감아주는 부패한 공권력. 조양은은 그 틈을 파고들어 경찰까지 구워 삶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신고하는 순간 더 큰 보복이 올까 두려웠으니까요. 더 악랄한 건 셋업이었습니다. 골프 여행 온 관광객에게 여자를 붙여 성매매 누명을 씌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 가방에 몰래 물건을 넣고 마약이라고 겁을 주며 갈취하는 방식. 한때 명동의 판을 갈랐던 남자가 이제는 그 바닥 양아치들도 침을 뱉을 만큼 추잡한 범죄로 연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전설이라 착각했겠지만 실제론 초라한 생존자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입니다. 그는 카지노로 갔습니다. 뜯어낸 돈은 바카라 테이블 위에서 사라졌고 돈을 잃으면 다시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악순환.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초조해지고 손은 더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과거 사보이 호텔에서 냉정하게 판을 보던 귀공자풍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빚과 도박, 그리고 쫓기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에 대한 첩보는 결국 한국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쌓였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국 경찰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인터폴 적색수배 공조 수사, 조양은도 낌새를 챘습니다. 거처를 수시로 옮기고 교민들의 눈을 피하고 빈민가와 외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한때 밤의 황제였던 남자가 이제는 쥐새끼처럼 숨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경찰, 자신을 노려보는 피해자들,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 하지만 악몽은 언젠가 현실이 됩니다. 그는 결국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마지막 장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무대는 호텔도 명동도 아니었습니다. 카지노였습니다. 2013년 11월 필리핀 북부의 한 카지노. 그곳은 늘 그렇듯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칩은 돌아다니고 조명은 밤을 낮처럼 속입니다. 조양은도 그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을 만지는 VIP의 여유가 아니라 잃은 걸 되찾으려는 도박꾼의 초조함. 손끝이 칩을 만지작거리고 눈은 테이블 위 숫자만 쫓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해지니까요. 도망자에게 도박은 현실을 잠시 끊어내는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마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등 뒤에서 낯익은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 조양은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는 잠깐 멈칫했을 겁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 필리핀 이민국 요원들과 한국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카지노의 넓은 바닥이 그 순간 갑자기 좁아졌겠죠. 수많은 길이 있는 듯해도 도망자에게 길은 하나뿐입니다. 막히는 길. 그는 의외로 순순히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힘이 빠져서였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도망칠 체력이 없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속에서 이미 알고 있었겠죠. 결국 이렇게 끝난다는 걸.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감싸는 순간 그의 도망자 생활이 끝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길고 길었던 범죄 인생의 한 챕터가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체포 장면이 주는 아이러니는 잔혹합니다.
사보이 호텔에서 시작된 전설이 낯선 땅의 카지노에서 끝난다는 것. 한때는 칼로 판을 갈랐던 남자가 마지막엔 칩으로 인생을 굴리다 잡혔다는 것. 그의 인생을 압축하면 딱 그 장면입니다. 욕망의 불나방처럼 빛을 맴돌다 결국 타버린 날개. 그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비행기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평이었을까요?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끝났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억울함이었을까요? 도망자에게 송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발버둥 치던 자가 결국 본국의 법정 앞에 서는 과정. 그 과정은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특히 한때 보스라고 불렸던 남자에겐. 그리고 며칠 뒤 2013년 11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게이트가 열립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한 곳을 향해 터집니다. 1980년 체포 때와 1995년 출소 때처럼 또 한 번의 장면.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건 우리가 기억하던 괴물이 아닙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형사들에게 붙들려 나오는 왜소한 노인. 7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 그리고 필리핀에서의 교민 갈취와 협박 혐의. 그 이름이 다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사람들은 묻습니다. 전설은 어디로 갔나?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마스크 너머로 웅얼거리듯 말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조사받으면 다 밝혀질 겁니다. 끝까지 부인.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늙은 늑대는 이빨이 다 닳아도 으르렁거리는 법을 잊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끝난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이제 마지막 무대는 법정과 조사실입니다. 거기엔 룸살롱도 카지노도 조명도 없습니다. 차가운 책상 쌓이는 증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진짜로 무너지는 건 몸이 아니라 더 이상 숨을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조사실 책상 앞에 앉은 조양은은 더 이상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건 식구들의 눈빛이 아니라 형사들의 기록이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구라가 아니라 증거와 맞춰져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어온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조양은에게 그 방식은 책임의 피였습니다. 형사들이 자료를 내밀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다. 후배들이 한 짓이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 예전 같으면 형님, 한마디로 입이 닫혔을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겁먹지 않았습니다. 법은 늦게 오지만 올 때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 앞에서 조양은 이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건 변호사 뒤에 숨는 일이었죠. 재판은 길고 구차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대출과 투자 사기, 각종 협박과 갈취 정황을 쌓아 올렸습니다. 허위담보 유령회사 돌려막기.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의 얼굴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증인석에선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가슴을 찌른 건 피해자의 절망 때문이 아니라 조양은이 한때 회계라는 가면으로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쇼는 되감기됩니다. 눈물도 성경책도 영화도 결국 남는 건 한 줄입니다. 또 속였다. 법정에서 그는 반성의 얼굴을 만들기보다 끝까지 억울함으로 버텼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의 인생 전체가 사기였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판결은 감정이 아니라 문장으로 내려옵니다. 2014년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철문 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15년의 전성기를 빚으로 삼아 늙은 몸으로 짧지 않은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감옥으로 향하는 차창 밖 서울의 풍경은 화려했습니다. 빛나는 빌딩, 바쁘게 걷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도시. 그 모든 게 그에겐 다른 세계였을 겁니다. 한때 자신이 지배한다고 믿었던 도시가 이제는
자신과 상관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진짜 형벌입니다. 왕이던 자에게 가장 잔인한 건 벌이 아니라 무관심이니까요. 수감 생활 중 들려오는 소식은 더 씁쓸했습니다. 평생 으르렁거리던 라이벌 김태촌이 2013년 초 병마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적이 죽으면 통쾌해야 할 것 같지만 조양은에게 그 소식은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이제 내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 한 시대를 함께 만든 괴물이 하나씩 사라지는 순간 남는 건 끝을 기다리는 공포뿐입니다. 그리고 2017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을 때는 더 조용했습니다. 기자도 플래시도 환호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던 형태의 결말, 잊혀짐. 그저 어딘가에서 바둑을 둔다더라, 기도원에서 봤다더라 같은 소문만 떠돌 뿐 세상은 이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기엔 너무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조양은의 몰락이 단지 한 인간의 실패로만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폭력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착각, 지름길을 성공이라 부르는 유혹, 그리고 한 번만 잘 되면 된다는 위험한 믿음. 마지막으로 그 흔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전설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남은 것을 똑바로 보여주는 이야기. 이제 그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명동의 밤거리는 지금도 화려합니다. 네온은 여전히 번쩍이고 사람들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힙니다. 하지만 1975년 그 겨울 고급 호텔 로비를 피비린내로 물들였던 그 방식을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은 늘 새 얼굴을 좋아하니까요. 그렇게 잊혀짐은 조양은에게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됐습니다. 그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하면 공포로 얻은 권력을 공포로 잃은 남자입니다. 사보이 호텔의 기습은 낡은 룰을 찢어버렸고 그는 그 찢어진 자리에 자신만의 질서를 세웠습니다. 의리라는 말로 사람을 묶었지만 그 의리는 결국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부서졌습니다. 낭만을 입에 올렸지만 남은 건 흉터와 빛과 기록뿐이었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왕관은 금이 아니라 피로 만든 가면이었고 가면은 언젠가 반드시 벗겨집니다. 더 씁쓸한 건 조양은의 몰락이 특별한 비극이 아니라 전형적인 결말이라는 점입니다. 주먹으로 세상을 이기겠다고 덤빈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끝을 맞습니다. 감옥병원 도망, 그리고 초라한 노년. 그가 한때 라이벌로 불리던 이름들조차 결국 비슷한 종착지에 닿았습니다. 서로를 잡아먹겠다고 으르렁거리던 맹수들이 마지막에는 각자 다른 방의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전국구 조직이라는 거창한 간판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고 범죄도 더 조용하고 더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주먹이 부딪히는 전쟁 대신 돈이 흐르는 통로를 파고드는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겉으로는 말끔한 얼굴 안으로는 차가운 손. 폭력은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꿔 숨어든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졌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아직도 그 시절을 동경합니다. 외제차 형님 소리, 밤의 권력. 영화와 소문이 만들어낸 환상에 취해 나도 저렇게 한 번이라고 꿈꾸는 청춘들. 하지만 똑바로 봐야 합니다. 현실의 그 길에는 컷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때는 보통 두 가지뿐입니다. 철문 안으로 들어가거나 평생 도망자로 사라지거나. 조양은의 이야기가 남긴 건 전설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지름길은 늘 낭떠러지로 이어지고 공포로 세운 왕국은 공포로 무너진다는 것. 결국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기록 박수갈채가 아니라 판결문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차가운 벽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가 남긴 유산이라는 잿더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까지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전설이었다. 하지만 전설이라는 단어는 너무 쉽게 폭력을 미화합니다. 조양은의 삶을 전설로 부르는 순간
누군가는 그 길을 가능한 선택지로 착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낭만을 걷어내야 합니다. 조양은은 영웅도 협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어둠을 먹고 자란 범죄자였고 그 어둠은 결국 그를 삼켰습니다. 사보이 호텔에서 시작된 그의 상승은 단 한 번의 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룰을 부수고 공포를 기준으로 세상을 재정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빠르게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강한 자가 아니라 무서운 자에게 더 쉽게 길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공포는 오래 갈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듭니다. 한때는 상대 조직이 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국가가 적이 됩니다. 법은 느리지만 결국 오고야 만다는 걸 조양은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어도 인정하지 못했겠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쌓아 올린 왕국이 처음부터 모래였다는 걸 스스로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가 15년을 살고도 다시 범죄로 돌아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상적인 삶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땀 흘려 버는 돈은 느리고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건 자존심을 깎습니다. 반면 협박과 사기는 빠르고 순간의 쾌감이 큽니다. 한번 그 맛을 안 사람은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계를 쇼로 만들었고 쇼가 끝나자 다시 범죄로 돌아갔습니다. 종교도 영화도 결혼식도 모두 같은 목적을 향한 소품이었습니다. 다시 주목받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돈을 쥐고 싶다는 욕망. 하지만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더 큰 돈을 노릴수록 수법은 거칠어지고 거칠어질수록 흔적은 남습니다. 도박은 그 흔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빚이 늘고 주변이 떠나고 결국 도망. 필리핀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비열했습니다. 동포를 먹잇감으로 삼고 협박으로 연명하고 뜯어낸 돈을 다시 카지노에 태웠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명동의 보스가 아니라 남의 삶을 갉아먹는 늙은 도망자. 그리고 결말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잠깐 터졌지만 세상은 금방 잊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방식으로 끝난 겁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 잊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가? 답은 냉정합니다. 폭력을 멋으로 포장하는 순간 누군가는 그걸 꿈으로 받아들입니다. 지름길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순간 또 다른 조양은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남겨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낭만은 없었습니다. 의리도 협객도 전설도 없습니다. 남은 건 피해자들의 상처, 사회의 공포, 그리고 결국 되돌아오는 법의 심판뿐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공포로 흥한 자는 결국 더 큰 공포 앞에서 무너집니다. 오늘 밤도 어딘가의 골목에서 누군가는 형님이라는 단어를 멋이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똑바로 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꽃길이 아니라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조양은의 인생이 증명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순간이 가장 잔인한 대가로 돌아온다는 걸. 그러니 우리는 그를 전설이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그저 시대가 낳고 시대가 버린 비극적인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밤의 세계를 뒤흔들었던 조양은의 일대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옛날 얘기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비슷한 유혹이 지금도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